의자 왜 이걸 갖다가. 그렇지.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실 유튜브 연합회 탄핵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TV에서 나와서 논평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또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죠. 그 이면에는 우리 아스팔트 유튜버들 뭐 길거리 유튜브라고도 합니다만 현장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알려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밑거름을 준 우리 유튜브 길거리 아스팔트 유튜브들입니다. 비록 뭐 구독자 청취자는 적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개미 군단이다. 개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소문들을 그리고 현장에 종편이나 아니면은 공영방송이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늘 뉴스를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님한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또 여기서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금 공약을 내건 그런 공약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그런 공약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 공약 내 코트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또 많은 우리 유튜버들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이런 뭐 프레카드도 뭐 제대로 못 걸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여러 애국 동지님들 그리고 당원님들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그럼? 예, 자, 이상구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농아지주방송, 네, 영어방송, 네, 빅토리 방송, 네, 그리고 또 이제 개미애국방송, 개미애국방송, 태국방송,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봉조리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 아스팔트 유튜브의 1호입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태극기 집회를 촬영을 하면서 다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와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좋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TV에서 나와서 논평하시던 분들이 나와서 지금 또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죠. 그 이면에는 우리 아스팔트 유튜버들 뭐 길거리 유튜브라고도 합니다만 현장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알려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밑거름을 준 우리 유튜브 길거리 아스팔트 유튜브들입니다. 비록 뭐 구독자 청취자는 적지만은 저희들은 항상 개미 군단이다. 개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소문들을 그리고 현장에 종편이나 아니면은 공영방송이
전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늘 뉴스를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큰 역할을 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님한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또 여기서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금 공약을 내건 그런 공약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똑같이 지금 그런 공약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 공약 내 코트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나도. 말씀을 좀 듣고 싶고 또 많은 우리 유튜브들이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뭐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뭐 전부 우리가 할 수 있을 건데 뭐 그런 이런 뭐 프레카드도 뭐 제대로 못 걸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여러 애국 동지님들 그리고 당원님들이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그럼? 예, 자, 이상구 공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농아지지방송, 네, 영어방송, 영어방송입니다. 네, 빅토리 방송,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애국방송, 재미애국방송, 태국방송,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봉절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의 아스팔트 유튜브의 1호입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태극기 집회를 촬영을 하면서 다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와서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좋은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이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국가혁명당 우리가 29일 날 오픈 예정인데 사전에 여러 유튜브 방송협회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참 뜻깊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재님한테 이 국가혁명당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떤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한번 듣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당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인데 우리는 그냥 혁명배당금당으로 약칭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 당들의 이름이 석자를 썼어요. 한나라당, 뭐 민주당.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는 5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줄여서 쓰는 당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또 뭐 5개로 통일한 거하고 석자로 통일한 2개의 당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개 당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 시대는 중심수가 5와 10이에요. 그래서 항상 5와 10이 들어가야 얘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낙서 시대가 시작되니까 중심수가 5예요. 그래서 이 5가 힘이 있는 그 숫자가 되니까 이 낙서에 맞는 우리 국가혁명당은 국가혁명당은 150명의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150명의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고
150만 당원을 진성당원, 가짜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이 150만 명을 신속히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국민배당금을 150만 원씩. 그러니까 1가 5가 꼭 들어가는 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5를 기억해야 됩니다. 150만 당원, 150명의 국회의원, 또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150만이라는 그 숫자, 그래서 이 하도실에는 1과 5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힘이 있고, 우리가 진성당원 150만 명은 지금 여야 정당이 진성당원이 몇십만 명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당이 정의당이 진성당원이 좀 있겠죠?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진성당원인데 150만 우리가 신속히 만들 거예요. 그래야 당이 힘이 있습니다. 당은 검은 돈으로 정치 안 하겠습니다. 당원들한테 확실히 당비를 받아가지고 가장 자금이 많이 돌아가는 당, 그 자금을 가지고 원활하게 150명의 국회의원을 만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0명으로 줄입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으로 만들지만 지금은 300명이 되니까 150명까지는 우리가 가반수를 해야 국가도 바꾸고 모든 국민배당금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150, 150, 150 국민배당금 150, 진성당원 150명, 150만 명, 국회의원 150명,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그게 국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집권할 수 있는 비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겨봤는데 이제 국민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시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혐오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테말라에서나 이런 데서도 코미디가 대통령이 되고,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코미디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는 트럼프 같은 코미디가 대통령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 시대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봤느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쭉 뽑고 대통령을 뽑아봤는데 결국 만들어난 것은 부익부 빈익빈익. 절대 빈민청, 서민청, 중산청, 차상위청, 상위청, 특권청 6개의 계급 중에서 상위, 중산청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청과 상위청과 특권청 편만 드는 거야,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글로 흘러가버리고 빈민과 서민과 중산층은 몰락하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이 현 정치인들 가지고는 이제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이 이제 허경영이가 아니면 이걸 바로잡을 만한 인물이 없다. 맞습니다. 인물이 없다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무엇으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느냐. 30년 전에 저출산으로 우리 경제가 추질안을 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욕을 퍼먹어가면서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나는 저출산 1958년 개띠 베이비붐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된다. 나는 그걸 주장했어. 그러면 58년 개띠가 베이비붐으로 일어나서 엄청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7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요. 98년에 베이비붐이 있어야 돼. 2018년 작년에 베이비붐이 있었습니까? 베이비붐이 4번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인구가 이
밑에서 앞으로 결혼으로 먹고 사는 결혼 문화, 출산으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 수많은 회사가 도산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주택이 사람이 안 사는 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 버블이 일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30년 전에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출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둘 만나 잘 이루자 이런 소리 하고,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이루자 이런 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대로 하면 망한다 했던 사람이나, 사람들이 저 허경영식 저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오차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옛날에는 공중부양 하니까 허당으로 알았는데, 그때는 내 KBS가 지난번에 내 닉네임이 허당에서 지금은 뭐예요? 정확도, 확실하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내 트렌드가 왜 국민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이 허망하다, 그러다 이제는 확실하다, 이렇게 키워드가 바뀐 인물이 내 하나입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이는 미래를 직시하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은 확신에 찬 말만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가져와서 세계를 통일하고, 이 인류가 나아가는 길에 황사, 환경 문제, 아니 사막이 매년 늘어나서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 사막이야. 앞으로 20년 이내 지구의 절반이 사막이 돼요. 그거를 내다보고 황사를 없애겠다고 달라들고, 만주와 중국과 저 몽골의 사막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도전하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 우리나라 산이 빨간송이가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보면은 황토밭이야. 그런 땅을 경제는 경제대로 개발시키면서 산업화하면서 산림 녹화는 녹화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무 베인 것을 후회하고 그것을 나무를 녹화해가지고 세계적인 산림을 만든 민족입니다. 이와 같이 이 황폐한 사막화되어가는 이 세상을, 첫째 사막을 바로잡겠다. 매년 5억 명씩 굶어져가는 기아를 없애겠다. 국경을 없애고 세계를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환경과 기아와 전쟁을 없애는 산무시대, 이 국가 세계를 하나의 국가 지구촌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국가혁명당의 목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층 전월세 자금 현금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전에 한번 그 총재님이 말씀하시던 결혼 자금 5천만 원, 1억, 또 주택자금 2억 무이자, 뭐 그런 자금들을 정책들을 쭉 강연 때마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어디서 충당하고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했는지를 한번,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에 그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래서 결국 국가 부도의 위기에 봉착해서 남미의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 그런 꼴이 난다, 그런 지금 불안감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알지만은 독일에 통일부가 없어요. 통일부. 남녀가 연애를 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결혼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나면은 그 연애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애하면서 결혼으로 가야지. 결혼부를 만들어 놓고 설치면서 남자 여자가 만나면은 그것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 문제는 가능한 한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사니까 저쪽을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발상을 버려야 됩니다. 통일부를 해체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예산 1년에 1조 5천억, 그거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돼요. 아니 저쪽에는,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는데
이쪽에서 통일부를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혼부로 바꿔요. 결혼부로. 결혼을 장려하는 분은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건 경제에 이바지하지만 통일부는 아무리 통일부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데서 통일이 가까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분을 없애고 경제를 살리는 통일부 같은 걸 살리는 건 결혼부 같은 걸 신설하지. 그리고 국가 예산은 앞으로 쓸데없는 부처는 해체하고 이제 생산적인 부처를 남겨서 국민 배당금을 줄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100명 그러면 200명이 줄어들죠? 네. 그 돈과 보좌관이 3,000명인데 그 한 사람당 한 10명씩 되는데 그 3,000명을 둘 수 없게 해서 자기 개인 돈으로 두는 건 괜찮아요. 국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포퓰리즘하고 회사 사장처럼 사업하고 지자체가 빚을 들이다 져가지고 채권을 끊고 지금 이게 망국적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 예산 로비하러 서울에 와서 돌아다녀. 단체장이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니고 자기 지자체 예산 많이 끌어가겠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국가 예산은 예산 투입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느 지역에 다리 하나 낳는 것도 심사가 까다로워져요. 지자체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는 전부 중앙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에 엄청난 예산이 남아들어.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월급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제도도 폐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외국의 하나의 미국의 지자체만 해요. 그것만도 적어요.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몇 명, 시의원, 도의원, 지자체까지 합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나라가 되어 있어. 에? 대한민국 같은 땅덩어리는 미국에서 하나의 주도 안 되는 데다가 그 주의 의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외국에 흉내를 내다가 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 미국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국의 상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상원이 원래 국회의원이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은 상원 의원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상원이 미국이 100명인데 우리가 왜 100명이 됩니까? 예산 300명이 됩니까? 예산 낭비니까 우리가 미국 상원 100명 정도 우리도 하겠다 이거예요. 왜? 각 분과가 있어야 되니까. 분과도 줄이겠다 이겁니다. 분과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각 분과별로 각 분과를 줄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이 지금은 500조입니다. 500조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예산이 약 1,000조. 1,000조. 국가 예산이 몇 천조 되냐면 법무부 교도소 없어집니다. 교도소 죄수들 먹이고 살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법무부 예산이 지금 약 2조입니다. 거기에서 1조 정도가 줄어들고 뭐 국회의원들 예산, 사법부, 입법부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1년에 지금 쓰는 예산의 70%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벌금제 이런 것은 감옥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해서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감옥을 들어가지 않고 벌금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간 벌금 수입이 또 대단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 또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지금 말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걸리는 직업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특수사업자 번호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중개업이 있는데 부동산을 중개업에다 중개하는 변호사법이 있는데 변호사한테 사건을 중개하는 거기에다 수당이 나오고 세금을 낼 수 있게 일종의 미국처럼 브로커 이 브로커 특수사업자를 500만 명 정도 내게 되면은 지금 사라지고 혼자 변호사한테 소개해주고 돈 받아먹는 이런 것이 합법화돼가 세금으로 다 들어와요. 이게 연간 몇백조
이것저것 합치고 하면은 또 세금이 몇백 조가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세수를 늘릴 수가 있는 데다가 기업 부담은 줄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민 배당금 주는 돈은 지금 현재 30세 이상이 3,400만 명이에요. 거기에서 중산층까지 차상위층과 상위층은 1차적으로 제외됩니다. 배당금에서. 그러니까 서민, 빈민, 서민, 중산층 여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국민 배당금 주는 돈은 실제 월 30조 안 됩니다. 연간 350조, 360조. 예, 1차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또 어떻게 처음에 첫 해, 대통령이 되면 첫 해에 이걸 어떻게 지급하느냐? 바로 시행합니다. 양적 완화를 합니다. 연간 1,500조에서 2,000조 정도를 찍어서 3년간 6,000조 정도를 찍어요. 6,000조 찍어서 국민의 서민 부채 5억 원 미만의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든 한 채가 있든 5억 원 미만의 은행에 돈을 융자받은 자 주택 문제로 전부 정리해 줍니다. 국가가 끌어안습니다. 일시불로 갚지는 않습니다. 그 채무를 국가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빚이 없어지는 거죠.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만 2채까지 가진 사람은 해당이 돼요. 그럼 그거를 다 모두 부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자가 안 나가니까 국가가 끌어안고 연차적으로 그걸 갚아줍니다. 그 양적 완화한 금액 6,000조를 가지고 그거를 일시에 국민 부채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국민 배당금 받은 돈을 은행에 안 내고 생활비에 쓰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걸 미국의 카인즈나 경제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나 미시경제학자 하이에크나 카인즈 같은 사람들의 경제 원리를 앞으로 경제 못 살립니다. 허경영 경제 원리, 허경영의 경제 논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미시경제도 안 돼요. 거시경제도 안 됩니다. 그 중간이라 해야 돼요. 초월 경제, 경제를 완전히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허경영 경제 원리예요. 이 앞으로 책으로 놓을 겁니다. 허경영의 세계 경제 원리. 알겠죠? 네. 케인즈나 하이에크의 경제 원리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 머리 숫자 다 계산해 놨어요. 거기에 국민 배당금이 얼마 나가고 노인 수당이 70만 원씩 얼마 나가고 이거 다 주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철칙 올라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양적 완화를 왜 해야 되냐? 매년 돈이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미국으로 흘러나가요. 새나가요. 그리고 돈을 5만 원짜리를 땅속에 마늘밭에 막 묻어. 그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는 돈이 사라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경제학자들은 실제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우리 총 화폐 발행고 1,700조 그것만 계산하고 한 달에 1년간 통화량이 2,500조다. 이따 소리를 하고 숫자적인 경제만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국가의 돈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혁명을 사실 국가혁명당의 혁명배당금당의 혁명은 경제혁명이에요. 맞습니까? 서민과 빈민과 서민과 중상층의 사채와 은행 부채가 제로를 만들어주겠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부채 탕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경영이가 국민의 부채를 중산층까지 몽땅 탕감해 주겠다.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제가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공감하는 부분은 저도 지방이고 이래 외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요즘 서울 시내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총사가 경쟁입니다. 서로 멋지게 짓는 게 다
뭐 서초구 뭐 강남구 뭐 어디 구들마다 전부 자기들 청사만 그럴듯하게 짓는 게 참 경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자체 뭐 이런 거 없애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공약들을 우리 추종 세력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분들만 호응하지 일반 국민들은 허황되다 이거 너무 공약들이나 아니면 얘기하시는 강연 내용이 다 허황되다 허풍이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30년간 이걸 주장해 온 것이 국민들 머릿속에 일관적으로 저 사람은 여야를 비판하지 않고 대통령을 한 번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정책으로만 저 사람은 꾸준하게 한 가지 공약을 그대로 밀고 왔어요. 이거 국민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이 사람을 TV에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대선까지 3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홍보 시간이 충분해요. 전 국민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배당금이 뭔지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 다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다 알려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4인 가족이 600만 원을 받는데 그걸 안 바꿨다. 저쪽 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이것을 제대로 알리면 우리 당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알립니다. 아주 알리다가 졸도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이런 시간을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모든 언론이 허경영이 그동안에 10년간 묶여있다 보니까 정책만 가지고 있었지 활동을 할 수 없게 묶어놨어요. 작년 이제 12월에 풀려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바로 첫 스타트예요. 그럼 내가 이 정책을 이거를 꾸준히 알리면 아니 자기 빚을 다 갚아준다는데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해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데 돈 안 찍고 있는 놈들만 돈같이 높여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 올라가. 에? 아니 이게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에그플레이션 농산물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다가 에그플레이션이 둘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버렸어. 디플레이션 물가는 내려가 경기는 없어지고 이런 디플레이션 시대를 이제 지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이 겹친 이런 경제 구조로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생기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해외은행에다 처박아놓고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든 말든 전쟁 나면 삼성전자 본사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옮겨버리고 모든 재벌들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나라에 앞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인들이 한국이 위험하다 해외에다가 본사를 옮길 때 정부 스탠바이를 해라 이런 정도로 경제와 안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구심점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한반도 등장하지 않으면 탈출 러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의 행태는 보면은 거의 투표장에 가면은 민주당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보수 그다음에 진보 이런데. 근데 우리 국민이 예. 그런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번 알려면 이념이냐 경제냐 둘 중에 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념이면은 민주당 아니 무슨 자유한국당이 있지만은 좌우가 있지만 경제 좌우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허경영 국가혁명 배당금당 아니고는 경제 살릴 수가 없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TV에서 내 눈을 똑바로 보는 날 국민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거는 우리는 저 과테말라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보고 있고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글자 그대로 트럼프 잘 치는 사람이야.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인데 자꾸 5번이나 망에 자빠졌다가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났죠.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야. 여자 문제 말도 못하게 많아? 성 문제가. 그렇게 여자 문제가 최고로 미국에서 복잡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 사람을 왜 대통령을 세웠습니까? 천하의 바람군을.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확실히 미국의 경제를 살리겠다. 여기에 꽂힌 거지 이념에 꽂힌 게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념에 꽂혀서 민주당이다. 뭐 자유한국당 내 이름도 잘 모르겠네. 자유한국당이다. 자유는 무슨 자유야? 그런 당들의 이념 좌우에 자꾸 이런 싸움만 붙이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전부 걸레이가 돼. 걸레이가. 그래서 나는 정치 이념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절대 보수든 진보든 모두 나를 원한 경제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5천만 국민이 단결해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우리 민족이 하늘이 준 사명을 정말 다하겠다면 이념 따위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무슨 보수니까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내 이념 사상을 따진다면 대한민국이 잘되고 우리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형제지간에 나눠 먹고 잘 살았다. 이래야지. 니만 내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였다. 이게 조상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 앞에 떳떳한 국민으로 돌아가야 돼. 너그 이념 싸움하다가 형 동생이 원수가 되고 이런 나라는 없애겠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지금도 뭐 아스팔트에 나가서 저희들이 뭐 이념에 갈라져서 뭐 좌파 우파 뭐 이걸 싸우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저 북한의 김일성 그 집단들, 김정은 집단들이 있는 한은 뭐 아마 그게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는데 김정은 집단은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될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똘똘 뭉치면 경제가 북한보다 40배가 앞서 있어요. 40대 1입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는 3대 1이었어요. 3대 1인데도 통일이 되고 나서 독일 서독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세금만 내면 동독이 다 가져가버려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독일 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1이 경제 차이가 나는데 이걸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음으로 양으로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서 북한 경제가 우리와 3대 1 정도 될 때 그때 통일을 해도 안 늦어요. 지금 40대 1로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이대로 박주질 않아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나마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국가 파산이 예상돼요. 통일을 논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아시아 통일을 논하는 건 괜찮은데 남북 통일을 논하는 자는 결국은 월남처럼 저 예멘처럼 북이 평화협정을 맺은 다음에 남쪽을 먹어버린 거예요. 월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월남처럼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국리만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빠져나가는데 뭐 전 세계 보는 이목에 자기들 무슨 채통이 서야 되니까 어떤 실마리만 잡으려고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방위비를 올립니다. 일본은 방위비 1%를 써요. 자기 예산에. 우리는 국가 예산 500조에 50조를 씁니다. 방위비를. 그 일본은 우리가 방위해주고 있어. 만약에 제주도까지가 공산 북한 땅이 돼버리면
일본은 방위비를 10배로 늘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일본 방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한 게 잘한 겁니다. 일본에 방위를 해주더라도 일본에 미군이 와 있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신속히 며칠 안에 한반도 투입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본과 등을 돌리는 건 우리가 미국을 등과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연장해 준 정부가 잘한 겁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정책은 그렇게 이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리적인 외교를 해야 됩니다. 실리적인 외교. 실제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과 대립할 필요가 없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민간 교류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살려주는 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한 다음에 북한 경제를 살려주든지 북한이 핵을 끝까지 가지겠다면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북한과 협상을 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핵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IAEA를 설득하든 미국을 설득하든 내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없어. 지금은 비대칭 군사력이 되어가지고 북한은 세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을 가진 세계 6번째 국가예요. 그러면 이런 국가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비대칭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우리는 월남 봤죠? 미국이 월남을 살살 달려가지고 철수하더라고. 야, 자유대한민국에서 온 사람들도 철수해. 다 철수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호지민하고 월남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했어. 앞으로 우리 전쟁 안 하겠다. 미국 철수해다오. 그래 철수했어요. 한 달 만에 적화됐어. 한 달 만에.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월남 사태와 똑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빌미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서서히 방위선을 일본으로 연장하고 있는, 일본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국을 제대로 내다보고 미래의 한국의 안보가 중요한 것이지 이념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리 안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민감한 문제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트럼프도 여성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얼마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대형 메이저 유튜브에 나와서 그 최모라는 여자가 나와서 1시간 이상을 아마 허경영 총재님 얘기를 방송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나는 그 사람들과 합의를 했어요.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에 보면은 그 사람들과의 합의로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약속 불이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합의가 되고 서로 도장 찍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언론상에 내가 논하면은 내가 어기는 게 돼. 그쪽에서는 어기고 있죠. 어기고 있는데 저는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남의 명예를 실추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정도로 나는 총각이기 때문에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보다 30살이 적은 여자하고 나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여자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고 헤어진 겁니다. 이것을 무슨 시비거리가 됩니까? 시비거리가 됩니까? 나는 여성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여성들을 갖다가 강의 때마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나는 여성을 비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송들이 나와서
그분은 전혀 허청재님은 뭐 사귄 사실도 없고 전혀 관계 없다, 남녀 관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갔는데 오늘은 허청재님 말씀은 뭐 남녀끼리 충분히 사귈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서로 합의하고 다 잘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법적인 문제는 아니면은 이슈화하고 있다. 어떤 의도로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의도를 내가 말할 필요는 없고 예. 나는 그런 것이 있다 해서 국가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언론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떳떳하면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세 사람만 동행하면은 거기에 스승이 있다는데 항상 사람을 새기면서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거죠. 그것뿐이지 어떤 감정도 없다는 거. 다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은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기들의 인지상정이고. 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어디까지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나도 학생이니까. 그럼 여성관계 문제는 나는 너무 공부만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성관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서 성장하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고, 그런 데 대해서 좀 서투르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술수석만 있지 약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유튜브들이 궁금해하는 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허총재님 국가 배당금당이 혁명 배당금당이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여러 군데 가서 보면은 뭐 어디 뭐 서울역이고 뭐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거 피켓을 들고 다녀요. 알려주고 있는데 뭐 자금을 뭐 어떤 그 분들 얘기로는 뭐 전부 가난한 분들이 뭐 자기 집 팔아서도 막 뭐 이래 가서 후원하고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빈민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벌들이 뭐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자기의 인생에 그 기회를, 희망을 본 겁니다. 그 희망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꿈과 내 꿈이 맞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앞으로 진성당원이 15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에 가장 많은 예산이 당비가 들어오는 당으로 엄청난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이번에 오픈했죠? 네. 이제 당비가 들어오겠죠? 네. 그럼 우리 국가혁명당은 홍보를 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어요. 맞습니다. 당원들이 집을 팔아서라도 당비에 보태고 후원을 하게 되면은 합법적으로 당비가 모이겠죠? 네. 부정한 돈 받을 필요 없죠? 네. 부정한 돈을 받는 당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당 맞죠? 네. 우리는 서민들의 피와 땀이 섞여요. 서민들의 피땀이 녹아 들어와야 이 당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당의 뿌리는,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뿌리는 지저분한 서민, 저 흙 속에, 흙에서 뿌리를 내린 거지 다이아몬드에다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낮은 저 흙 속에 뿌리를 내려서 지렁이가 있던 거기에 벌레들이 기어다니던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 영양소를 우리는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오늘 저 남의 금고에 재벌들의 뭐 은행 돈에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우리는 받아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혁명 배당론당이 앞으로 정책을 알리는 데는 여러분들의 당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그 서민들의 도움으로 당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맞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 그게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니면은 다른 뭐 이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종교 집단 같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혁명이 프랑스 혁명사를 쓴 사람이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프랑스 대혁명사를 쓴 사람이 그 원고를 자기 선배한테 한번 교정을 봐달라고 줬어요. 10년간 쓴 원고인데 그 선배가 원고를 받아가지고 현관문 앞에 놔둬 마루에 앞에다 갖다 놨는데 그 집의 하녀가 이거 책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갖다 놨나 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뗐어요. 근데 그 원고는 복사해놓은 게 그 당시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불에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간 쓴 프랑스 대혁명사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 그 원고가 좀 달라고 제자가 찾아왔을 때 후배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아 원고를 우리 벽난로에 불로 떼어버린대 우리 하녀가. 이걸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10년간 다시 원고를 써나갔어요. 그게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프랑스가 유럽에서 정말로 스타트로 그런 혁명을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서민들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서민혁명이에요. 계급혁명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아직 한 번도 못 일어났어. 조선시대 때 전봉준 장군이 시작했지만 실패했죠? 네. 뭐 5.16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로 다 실패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민혁명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와서 제대로 된 이제 혁명을 국가혁명을 하는데 재벌들에게는 국가의 세금 포인트제로 만들었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해줘. 지나갈 때 양보해줘야 돼. 그럼 우리는 배당금을 받으니까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우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존경해주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지 무슨 사상과 이념으로 좌파다 우파다 이런 세상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네. 근로자들도 세금을 꾸준하게 내면 세금 포인트가 1년에 5,000점. 저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2만이야. 그럼 무조건 고개 숙여. 저 사람은 세금 포인트가 10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우대하며 꾸준하게 직장에 오래 다니면서 세금 포인트가 그 사람의 신용 정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우대해주고 그 자들은 돈을 없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세금을 서로 많이 내려고 해. 이렇게 해서 세수가 정대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도래하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상생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너네 밥 먹었느냐? 너 직장 없느냐? 이렇게 서로 걱정해주는 이런 서로 부둥켜 안는 시대를 만들어야지 계파를 논아버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이런 엘리트들 이 엘리트 집단을 손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려면은 국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놨고 집채 피고 내놨고 땅 팔아가 내놨는 당비입니다. 당비. 그것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홍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큰 집에 불을 낼 때 불이 삽시간에 나죠? 천천히 납니까? 처음에는 아주 슬로우로 타요. 그러다가 조금 불이 붙으면 금방 걷잡을 수 없죠? 지금은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타고 있지만 조금 있어 보세요. 이 국민들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탑니다. 15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면은 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년 2년 후에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선거가 2번이 있어요. 그때 또 국가혁명당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당을 만드는 시점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홍보할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 자신 없이 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저기 유튜브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까? 한번 하실래요? 네, 질문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죠. 예. 우리 저기 정중환 기자 오셨네. 예. 아, 무슨 기자요? 더 타임스 기자입니다. 네. 더 타임스. 더 타임스. 네네. 예, 기자님. 지금 정성환 기자님. 네네네. 예. 그 황영경 총재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안보 통일 분야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보 통일 분야는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예. 저 우리 서민이 느끼기에 지금 제일 급선무로 생각되는데 네. 지금 제가 들어본 그 안보 불안은 말입니다. 안보 통일 안보 불안이나 통일은 경제를 망친 데 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국민 경제를 불안해하니까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거는 스타일입니다. 네. 절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차라리 전쟁이 나서 죽는 걸 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루에 80명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걸 갖다가 안보에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아니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 있으면은 그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단합해서 여야가 해야 될 텐데 무슨 단식이나 하고 뭐 무슨 자기들 그거 목표를 이루겠다고 달려들지 국민은 그런 목표 원치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 안보요? 아니 제가 안보는 차라리 전쟁 나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보 통일을 갖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국민 입장에서 그 국민을 오도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당이 아닙니다. 아니 말고 제가 기자님께 질문을 정권 가진 자들이 정권 차원에서 하나의 안보의 불안이 정치에 이용되는 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네, 그래 이제 예. 아주 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기 그래가지고 제가 허경영 총재님의 여러 정책을 보니까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씨가 가는 길은 허경영 총재가 완전 반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완전 반대 길을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길은 상당히 중도적이라고 봐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우파 이념적으로 볼 때는 우파 이념에 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거 보세요. 지소미아도 처음에는 없애버리겠다. 이거 우파하고 반대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뭐합니까? 지소미아 연장이다. 결국 우파 노선을 가잖아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중도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미국을 배제하거나 일본을 배제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걸로 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불안을 가집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그런 거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어느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지도록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 불안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1년에 국가의 예산의 1% 5조라는 돈, 약 6조라는 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병력을 여기다 주둔시키고 돈을 받고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는데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핵을 능가하는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속도가 북한 핵보다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북한의 핵을 발사하려면 통신이 있어야 되는데 통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국방을 용병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용병을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 우리가 월남처럼 남북 간이 무슨 협상을 한다거나 무슨 연방제를 한다거나 이따오 거를 논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절대 북한과 남한이 연방제 운운하면서 사인하거나 평화협정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안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많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그 서민들은 그 문정부가 주 52시간 우리 아직 대한민국에 아직 그 적응 개선 안 되는 주 52시간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거 뭐 경제 원로는 없는 또 용어라 그럽니다. 이 만들어 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완전 피폐시켜 놨습니다. 경제가 지금 뭐 서민들 중단 소리 많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네. 미국이 우리 한반도 정책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 망하도록 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소득주도 성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 아직 수익상조인데. 제 말씀 들으세요. 네. 소득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용어 그거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금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국민 배당금을 주는 내 정책과는 반대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반대되는 건데 그거는 기업에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가 전부 절단나게 생겼죠. 이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대통령 한 사람들이 경제를 절단내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파 정권에서 온 결과예요. 우파 정권들이 그동안 20년 정권 잡으면서 경제를 절단내놨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몇 년 동안 게 금방 나타납니까? 소득주도 경제 성장은 이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뿌리 깊은 경제 망국적 이 폐인의 원인은 이미 우파 정권 때 정치 잘못으로 발생한 것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현상입니다. 미국의 황사가 중국에서 생기면 그날 바로 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오듯이 그것이 온 건데 그걸 분석을 여러분들이 왜곡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4대 강에다가 쓸데없는 데다 우리가 투입하고 쓸데없는 데 예산을 쓰면서 해외 자원 생산한다고 거기다가 몇십조 퍼붓고 서민 경제에다가 그렇게 퍼붓고 소상공인, 영세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퍼부어야 될 돈을 뭐 자원을 개발한다고 해외에다 다 날려버리고 국방비에 전쟁도 나지는 않지만 국방비에 쓸데없이 이상한 일들로 예산이 나고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만한 경제 운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돈이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고 5만 원짜리를 찍으니까 돈을 다 숨겨버리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안보고는 안 있으니까 전부 돈 주고 해외에다 송금을 해서 빼돌려버리고 이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어지고 투자하는 기업은 전부 월남이다 미얀마다 중국이다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인도로 나가버리고 한국에는 공장 60%가 가동하고 40% 문을 닫아버리고 그나마 60%들은 적자를 내고 앉아있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우파 정권이었어요. 내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합니다. 나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바람을 타고 지난 정권 때 오게 이 정권에 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 여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양적 완화를 신속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양적 완화를 하기가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아요. 적어도 내가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내가 장기 집권, 종신 황제 뭐 여기까지 갈래니까 가능합니다. 그걸 다 마무리해 줘야 되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러나 남은 임기 3년 동안 2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년이라는 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파 정권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그것을 하루아침에 고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학교를 다 말아먹었는데 새로 들어온 총장이 그 대학교 부채와 그 학생 부채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훌륭한 대학 총장이라도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터벅이로 얻어먹어요. 저거 총장 왔는데 대학교가 용어장이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소득주도 성장은 1억뿐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 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 그 어려운 사람들 임금을 좀 올려주자. 그리고 저녁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자. 이 맨날 직장에만 개미 쳇바퀴 돌리자 하다가 전부 골병되니까 좀 사람들의 시간을 줄여서 근무 시간을 좀 줄여주자. 나는 대통령 되면은 주 근무 시간이 3일. 3일입니다. 4일은 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시간제. 지금 여러분 정규직을 앞으로 70% 없앱니다. 전부 비정규직으로 한 70%가 비정규직이고 30%만 정규직을 남겨놔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시간제로 근무하되 자유롭게 정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자기 아들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출퇴근하는 삼성그룹의 직원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을 그렇게 줄인 것은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실업자를 좀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나는 그걸 더 강력하게 일주일에 3일 이상 가능하면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 4일을 쉬도록 가족과 좀 놀게 시간 타임제도 누구나 그 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에 얽매여 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주국가에서 평가는 국민들이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 기회가 있으면 그래 알겠고. 예. 하여튼 많은 앞으로 대학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맞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영우방송입니다. 이제 오늘 허경영 총재님이 요즘 세간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이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왔는데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앞으로 구상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뜬구름 잡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허황된 것처럼 하는 이제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고는 말로 주려면 누가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만 되면은 실질적으로 누구보다도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차기에도 그렇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실정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하는 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드는데요. 그렇지 않고 네.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난 정권 20년간 보수 정권이 국가에서 재정을 난도질 해버려 놔니까 국민들에게 온 그 여파가 그때 것이 지금 오고 있는 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책을 세워봐야 결국은 이 짧은 5년 동안에 우리 국가를 송두리째 20년 동안 흘러온 걸 못 바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대로 장기적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 때 외화 부채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해가지고 전부 지원해주고 젊은이들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오히려 바닥난다 그러고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낮은 주위에 연방제를 한다고 돼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재님은 연방제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권은 또 두둔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낮은 주의 연방제는 연방제에 도장을 찍으면 유엔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유엔군이. 그러니까 연방제를 뭣도 모르고 우리가 시행하다가는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은 유엔군이 한반도에 못 들어옵니다. 내란이 됩니다. 국가 내란이 돼. 북한과 남한이 싸우는 게 내란이 돼요. 연방제니까. 같은 나라에서 전쟁이 나니까 외국 군대가 못 들어오니까 그냥 월남같이 적화됩니다. 예멘같이 적화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부나 우리나라 장군들이 그렇게 어리석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그 모든 안보위원들이 그래도 다 그런 것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방제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좌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했지 몰라도 그분들이 방금 지소미아를 하겠다 했다가 연장하듯이 연방제 불가능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잠시 그런 것을 우리 민족이 장기적으로는 연방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걸 내세운 것이지 그게 임기 동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 염려를 하냐 이거예요. 미리 연방제 자 허경영이가 150명 국회의원을 만들든 현재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각이 좀 있을 겁니다. 있으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만들어도 개헌 저지서는 국민들이 줄 거예요. 다른 당에. 그렇기 때문에 연방제 개헌이라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연방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찍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나는 더 반대하잖아요. 연방제를. 예. 우리는 통일이 시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도 해체되고 가정도 해체됐는데 무슨 통일입니까?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은 해야 되지만 반드시 아시아 통일을 한 다음에 북한과 통일해요. 맞습니다. 통일은 급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도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이 급하지 민생, 구도, 빚이 급하고 매일 80명씩 자살하는 이런 세계 1위의 자살 국가에서 통일이 급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해가죠? 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총재님이 시각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대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안보 문제에서 전부 안보 빗장 다 풀어줬습니다. 전방에 대전차고 공사 이거 다 없애고 한강 지하에 밑에 수심에 밑에 있는 대전 장애물 같은 거 이거 북한 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제도를 해도를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전부 안보 빗장은 다 풀어내고 있는데 저 국방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또 대답도 안 하고 자기들 세력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소미아도 그 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하는 좌파들의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지금 사실은 미군 철수시키려고 지소미아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우리 우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미국에서도 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컨더리 보이콧 바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은행 전부 다 부도 맞고 집권 그냥 폭락하고 재산 올라가 버리고 돈 가치 하락된다.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지금 그거 마지막 국려지책으로 끝에 가서 마지막 날 그렇게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경영 총재님 답변이
좀 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저 선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하시면은 지금 지난 5구 대선이나 6.13 지방선거나 4.3 보궐선거에서 보듯이 좌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에서 좀 독식을 했습니다. 한성만 자유한국당하고 40 몇 석 중에서 한성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 서울시 구청장, 시장, 뭐 구의원, 시의원 전부 다 특정 지역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 내년에 아무리 허경영 총재님이 이 많은 사람들 국민들 등에 입고 힘을 잃어가지고 다 찍어준다고 해도 개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의도대로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취지,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당이 야당을 보는 시각은 자기들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근데 허경영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 하나가 국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나큰 이변이 일어나요. 맞습니다. 엄청난 이변이 일어납니다. 내가 국회 들어가서 연설을 하겠죠? 네. 엄청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회는 아닌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주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종 매스컴이 허경영의 기사만 다루면 유튜브든 뭐든 떠요. 다 뜹니다. 그래서 안티들이 허경영을 자꾸 다루는 거예요. 다루면 자기들이 거기에 회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나, 실제적으로 내가 국회로 들어가서 내 입이 열리는 날 대한민국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밑바닥에 서민들의 가슴 속에 많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인계점이 도달하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죠. 지금 인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내가 방송에 이제 나가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지나면 인계점을 넘어섭니다.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빅토리 방송의 손익득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권을 잡은 청와대와 맞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과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꼬로가 우리가 방정식으로 보면은 공수처, 장기 집권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자유롭게 재판할 수 없는 시대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시대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검찰이 무슨 뭐 청와대나 대통령을 걱정하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나오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재판 하나, 수사 하나, 모든 것이 통제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히틀러 정부하고 좀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새로 독재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것은 강력한 정권의 90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을 둘러 쪼개자는 겁니다. 검찰의 권력을, 지금 검찰의 권력을 이분질로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인데,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총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네? 입장은 어떠시냐고.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절대 기소나 불기소도 간에 형 확정 이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건 금지시키고.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의 혐의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언론에 무작위로 보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것만 보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는 전부 범죄 뉴스입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뉴스를 보면 우리 아버지들 다 도둑놈들이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도둑질만 하는구나. 이렇게 봐요. 절대 이거 나라의 종교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거는 중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카나다와 미국과 저 오세아니아와 호주 뭐 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까지 다 점령했던 건 옥스퍼드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육입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거는 하버드 대학 때문이에요. 예.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데 이런 교육이 세계 권력의 최위에 있습니다. 교육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세계가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애들한테 맨날 장관이 부정해보고 무슨 재벌 회사를 갑자기 두드려 잡아 뭐 국민들에게 맨날 안티뉴스 안 좋은 뉴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을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혐의를 보도하는 행위 이거 없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혐의가 되면 그거는 신문에 내주지도 않아. 아니, 맞습니다. 이런 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에서 그런 맨날 재배가고 왔다 가다 나중에는 무혐의야. 그런 거 보여주지 않도록 이제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잘해요. 자국민을 그렇게 서로 일본이 197명을 우리가 고소할 때 일본은 한 명을 고소하는데 일본 사람은 자국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재님이 그 공수를 찬성하느냐 뭐 찬성하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공수처? 네. 검찰 기능을 어느 정도 중립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라면 연구할 대상은 되죠. 그러나 나는 바로 벌금제가 되고 구속을 안 하게 되니까 뭘 합니까? 재산비례 벌금제로 바꿔서 교도소를 90% 없앱니다. 10%만 남겨놔요. 그거는 강력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죄수들은 전부 벌금으로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되니까 예산 벌금 수익이 연간 100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앉혀놓고 먹여 살려요? 뭐 때문에 모욕시켜줘? 뭐 때문에 옷을 제공해줘? 거기를 호텔이라고 그래요. 죄수들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죄지면은 자기 재산 다 날아가요. 죄지면은 자기 재산으로 보상하라고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일에 기여하지만 죄수들 벌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기능 10분율로 줄어듭니다. 법무부 예산 줄어듭니다. 교도소 거의 폐지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벌금으로 대부분 처리하고 신문 언론 보도 줄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언론에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그렇게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이런 법제도는 없어지면서 판사 줄입니다. 검찰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범법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배당금 때문입니다. 국민 배당금 150만원씩 주면은 어마어마하게 범법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 이것이 중산주의, 허경영의 정치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검찰 기능은 공수처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앞으로 검찰이 제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검찰의 기소권 그건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일부 경찰이 기소권을 가져가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일부 기소권은 작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고 중간 제법 큰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가져야 되고 권력이 개입하는 공수처 같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 시간. 그런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의 기능은 견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예방 효과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허 총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거의 혁명이다. 혁명. 그러면은 혁명은 곧 이꼴 독재거든요. 그런 걸 누가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지금 동의하겠냐? 동의하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혁명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쿠데타를 봤지만 진짜 우리 국민이 프랑스 민주주의 혁명사가 불후의 명작이 됐듯이 이 대한민국 혁명사가 세계를 구조하는 불후의 명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까지 혁명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진정한 혁명은 유신혁명입니다. 하늘에서 깬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는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혁명. 그것이 진짜 혁명이에요. 네, 깨친 자가 인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일본의 그 유신혁명. 일본의 왕이 국민들한테 혁명을 명령해서 만든 혁명. 그것이 유신혁명입니다. 혁명 중에 가장 훌륭한 혁명이 유신혁명이에요. 그 밑에 가장 낮은 혁명이 민중혁명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는 혁명. 이게 가장 가치가 없는 민중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민중혁명이었습니다. 예, 볼셰비키 혁명도 민중혁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혁명은 민중혁명과 유신혁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요. 독재하지 않아도 국민이 그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풀어넣어 줌으로써 배 선장을 한 사람의 선장을 택해야지 배 두 사람의 선장을 국민이 원치 않는 겁니다. 지금 여야 제도에서는 두 사람의 선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가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구심력이 있는 선장, 이걸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독재도 개인을 위한 독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잘 살기 위한 독재. 그거는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투표로서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혁명당이 추진하는 것은 투표혁명. 국민들이 투표로서 실리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국가를 살리는 실리적으로 이거 허경영이가 아니면 불가능하겠다. 저렇게 말로 입으로만 살아가고 움직이는 저런 정치인들 이제 손 좀 봐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허경영의 등장은 그들이 필요한 악일 수도 있어요. 그 독재는.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 번쯤 이 기존 느슨한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허경영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더 한 말씀 하실게요. 우리 공약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 자, 뭐 긴 시간, 장시간 뭐 얘기해야 되는데도 뭐 금방 시간이 갔습니다. 지나갔네. 그런데 이거 뭐 한 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좀 힘들고 앞으로 뭐 집회가 있으면은 예, 자주 이런 자리를 가지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너무 한편으로 호황된다 하는 그런 걸로 왔는데 듣고 보니까 또 이거 뭐 참 좋은 나라로 저래만 되면은 좋은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직까지 아직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갈 정치적인 성숙이 안 된다. 그거 앞으로 우리 동지님들, 당원님들의 몫입니다. 잠시만 우리 대통령의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 기념 촬영이나 하도록 나오시면 좋겠네. 우리 기자님들 기념 촬영하도록.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들이 다 혐오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허경영 총리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연합회 회원님들 앞으로 좀 오셔 기념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